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기업 유니클로 어떤 기업인가? 유니클로라는 기업 자체가 좀 특이한 기업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이런 유니클로 같은 기업과 비슷한 기업이 몇 개 있는데, 물론 업종은 저는 다르지만 여러분, 다른 일본 학생들이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니클로풍의 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라쿠텐, 그리고 유니클로. 이 세 가지 기업이 일본 학생 혹은 일본인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유명한 거네요. 경영자입니다. 카리스마 경영자. 소프트뱅크 손정희, 락텐 미키타니, 유니클로 야나이 타다시. 완벽한 탑다운 경영입니다. 회사가 신이 있어요. 나는 신이다. 내가 말하는 건 곧 법이다예요. 유니클로, 락텐, 소프트뱅크 유명합니다. 뭐 학생들은 신입사원이 그 사람들을 동경해서 그 기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흔히 말하는 0에서 뭘 만들었다는 말이란 말이야. 일본에서도 잘 없어요. 일본 옛날부터 있는 뭐 재벌이라든지 그런 미쯔비시, 미쓰이, 스미토 뭐 이런 재벌 기업이 많이 있잖아. 그런 경영 계열사라니. 근데 그거 말고 신흥 새롭게 이렇게 이제 창업 해가지고 그 창업자까지도 기업을 크게 만들고 있는 기업, 이 대표적인 게 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걸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그룹 똑같이 사람들에게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뭐 블랙 기업이라는 평가도 이 세 가지 그룹이 비슷하게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분명 카리스마가 있고 어느 정도 성공한 기업인데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기업입니다. 거기 다녔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락텐, 뭐 소프트뱅크, 유니클로 중에서 이 유니클로의 핀트를 맞춰가지고 유니클로의 좋은 점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유니클로를 이런 식으로 평가한 사람도 있고 유니클로를 조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재밌을 겁니다. 유니클로인데 유니클로도 대한민국 사람도 거의 아마 한 번쯤 가보셨을 겁니다. 많이 포퓰러해졌죠. 한국에서도. 한국에 사업 진출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급속도로 유통망이라든지 그걸 확보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띵동에 왔을 때 저도 생겼네라고. 그렇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띵동은 명동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명동에 큰 가게 했을 때 예전에 이제 주민코랑 한국 갔을 때 깜짝 놀랐죠. 유니클로는 역사가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전신인 상사가 하나 있습니다. 코고리 상사라고 쪼매난 상사가 하나 있는데 그 상사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유니클로라는 지금과 비슷한 이런 형태를 띈 기업이 생긴 거는 1984년입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유니클로는. 어머나. 급속도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클로라는 기업의 규모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유니클로 약 10년 가까이 되는 유니클로의 이 실적을 가볍게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 왼쪽 보면은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 5천억, 1조, 1.5조, 2조, 2.5조인데 2004년도에 5천억 엔이 안 됐어요. 근데 2019년 지금은 약 2조 엔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약 이 15년간에 급격하게 빨간 그래프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매출이 20조 원이 넘고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급속도로 커지면은 부작용이란 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커지는 데는 이유도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피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의류업계에서도 여러분 상당히 베스트 3, 넘버 3 안에 드는 기업입니다. 유니클로의 이제 판매 대부분은 국내입니다. 원래는 일본 국내 판매량이 50%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어디에 의존하냐? 중국입니다. 중국에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 이쪽에도 유니클로 매장이 있긴 한데 한국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중국 시장이 제일 큽니다. 유니클로.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질문입니다. 유니클로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유니온 크로니클. 게임이 아니에요. 유니크한의 잠깐. 유니클로. 예, 유니크 클로싱 웨어하우스. 길조 이름. 유니크 클로싱의 준말이면은 C가 돼야 되잖아. 근데 Q예요. 원래는 유니클로가 C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C였습니다. 이게 왜 되면은 이게 그냥 일환데 해외 진출할 때 사업자 등록할 때 있잖아요. 유니클로예요. 뭐라고요? 회사 이름? 유니클로요. 라고 했는데 기입하는 사람이 등본 칠 때 C를 Q로 잘못 쳐가지고 유니클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사장이 보고 Q가 있어 보이네? 이래서 그때부터 유니클로입니다.
이게 1988년. 그러니까 1984년 창업 당시 때는 유니클로였는데 유니클로가 된 거예요. 88년, 4년 만에. 단지 그것뿐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유니클로인데 원래는 자사 생산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의류 같은 거 있잖아요. 한 번에 이제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웨어하우스였어요. 창고형 이제 의류용 매장 있잖아.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사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니클로가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자. 그때부터 국내에 점포를 늘리고 중국에 공장을 놔두고 생산을 해가지고 늘리게 되는데 84년도에 그냥 일본 지방에서 창업을 했거든요. 지방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일본 전국으로 막 점포소를 늘리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돈 20조가 넘는 그룹이 됐잖아. 기업이. 이게 35년, 6년 이렇게 만에 기업이 크기 힘듭니다. 근데 유니클로는 커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클로 회사에. 처음에는 제가 유니클로의 장점을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유니클로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 유니클로에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이 회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이 없으면은 유니클로는 버틸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이게 유니클로를 평가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니클로는 엄청난 효율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원가 절감부터 해가지고 인건비 절감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유통망을 확충을 하고 자사 생산, 자사 유통을 하는 게 유니클로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유통사를 껴서 하지만 유니클로는 기본적으로 자사 유통, 자사가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가가 다 나오잖아요. 회사 내에서 돈이 돌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블록처럼 쌓아서 옷을 얼마나 팔았을 때 이 정도 이익이 나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게 유니클로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들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니클로 이게 좋은 표현 하면은 맨파워라는 표현을 쓰는데 맨파워가 엄청납니다. 유니클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뼈를 깎아요. 일본 내에서 처음 유니클로가 나왔을 때 어떤 브랜드인가요, 여러분? 예, 레알 산마이요. 밖에 입고 돌아다닐 때 저거 유니클로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쪽팔려서 못 입고 다닙니다. 맞아요. 아니. 유니클로인 거를 들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저 유니클로! 이게 유니클로 이미지입니다. 싼 거다 보니까 옷이 디자인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옷이 보이는 거야. 너도 유니클로? 나도 같은 지하철에서 서로 같은 난방, 같은 옷 입고 만나서 다니고 티셔츠 입고 너의 이름은? 너의 브랜드는? 그거잖아요. 근데 서로 말하지 않아 알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유니클로에 가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아마 일본에 있는 모든 분 하나는 있죠. 유니클로 거. 그 정도 그리고 인식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진짜 예상 못했어요. 진짜 제가 어릴 때는. 유니클로라는 거 자체가 저가, 싸게, 싼마이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요. 품질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싸니까 이 정도 품질이면은 어쩔 수 없네 라는 게 유니클로예요. 그런데 유니클로가 점점 세력 확장을 합니다. 일본에 이제 이런 유니클로 같은 저가형 스파 브랜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본에는. 일본에도 여러 가지 옷가게가 많이 있고 일본 패션업계 중에 큰 나라입니다. 유니클로만큼의 저가 공세를 하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디자인은 포기하고 대신 효용성이라든지 가성비를 중시한 브랜드입니다. 유니클로 자체가. 근데 유니클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하나 있죠. 일본의 버블이 붕괴가 된 거죠. 일본이 잘 나갈 때는 유니클로 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유니클로를 입어야 되지? 우리 돈 많으니까 돈 좀 벌 수 있으니까 옷에도 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가 되고 90년대 초반에 일본 경제가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식주 중에서 뭘 줄일까요? 그렇죠. 식이랑 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는 줄이기 힘들어요. 먹는 것도 줄입니다.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저가형, 규동 같은 게 더욱더 국민식이 됩니다. 일본에. 그리고 옷 입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한 번 입으면은 어떻게 좀 길게 입어야 되죠. 가성비 좋은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니클로로 갑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티만 안 나면 되잖아. 안에 입으면 되잖아. 위에 덮어 입으면 되잖아. 어차피 표시도 안 날 거. 평소에 입을 옷인데 싸면 어때? 유니클로 정도면 충분하지. 라는 풍조가 생겨서 유니클로가 점점 매출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소비자들 불만이 쌓이죠. 솔직히 싼 맛에 사긴 했는데 이거 계속 입기 좀 그렇지 않나? 이번에만 유니클로 입고 다음에 다른 거 입자 라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유니클로도. 그런 품질적인 이슈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니클로가 혁신적인 거 하나입니다. 1995년 유니클로가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냅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유니클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주세요. 당선되는 분에게 100만 원 드립니다. 를 유니클로가 광고를 칩니다. 우리한테 욕을 해주세요. 불만을 얘기해주세요. 당시에 그런 광고를 쳐서 유니클로에게 모인 의견이 약 10,000통이 모입니다. 우와. 흔히 말하는 악플 있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악플. 무지하게 온 거야. 그 1995년도에 그 이벤트 이후로 유니클로가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도 대충 생각을 했었는데 돈 주면서 욕해달라 이런 말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들이 찰지게 욕하신 분에게 돈 100만 원, 우리가 돈 1000만 원 드립니다. 여러분 응모할 때 여러분 자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논리적으로 너를 한번 까줄게.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얼마나 잘 나와. 속마음이 그대로 나올 거야. 돈이 걸려있으니까. 엄청난 당시의 마케팅 데이터가 됩니다. 고객의 속마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취합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디 뭐 응모, 사은품 응모할 때 칭찬해주세요. 아니면 뭐 어디 네모난 거 글자 박아두고 뭐 해주시면은 뭐 드립니다. 뻔한 거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뻔한 겁니다. 고객들의 그런 사소한 감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직원 교육, 그 다음에 물건 그거 계산한 것부터 다 쓴 거야. 직원들을 엄청나게 이제 어찌 보면 소모를 시키는 그런 유니클로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일본 고객들의 그런 속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니클로가 확 바뀝니다. 유니클로에 있는 직원들의 응대랑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왜? 자료가 있잖아. 그게 지금의 유니클로를 만든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당시 그 이벤트 자체가.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 국내용이에요. 그래봤자 유니클로라는 회사는. 자, 그런데 유니클로에게 그렇죠. 2000년대 초반 그 아이템이 나옵니다. 히트텍. 유니클로의 대명사로 일러진 히트텍이 나옵니다. 당시에 의류업계에서는 혁신을 일으키는 아이템입니다. 내복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내복. 여러분들은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교토대학에서는 히트텍 한 장으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그렇죠. 예. 그 한 장 입고 전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히트텍이란 게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진짜 대유행. 일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옷가게에 가서 있잖아. 장바구니에 히트텍 잡아두는 거예요 그냥. 그런 옷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따뜻하게 하고 싶으면 두꺼운 거 입어야 돼 그렇죠.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죠. 그렇죠. 일본에서도 겨울이 춥다 보니까 얇은 옷을 여러 가지 겹쳐 입거나 그런 걸 많이 해요. 아니면 뭐 두꺼운 파카를 입거나 그러는데 히트텍은 당시에 나왔을 때 요거 하나랑 일반적인 옷만 입어도 됩니다. 왜? 우리는 따뜻하거든요. 과학기술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히트텍. 몸에 열을 뭐 하면서 이제 약을 판단 말이야. 히트텍 자체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실제로 먹혔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후죽순 팔리고 없어서 못 팔 정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히트텍 자체가. 200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유니클로는 싼마이였는데 싼마이 유니클로가 기능성 옷을 만들어? 거기다가 성능이 좋네라는 거에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히트텍을 연구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 건 유니클로가 아닙니다. 히트텍은 여러분 유니클로에서 팔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일본의 섬유 소재 업체 토레라는 회사의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는 도레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토레라는 회사입니다. 그게 왜 센세이션이냐면은 유니클로라는 이런 싼마이 메이커 그런 메이커에서 기능성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이 자극하는 거잖아. 일본의 세계적인 소재 메이커와 태그를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거예요. 유니클로도 개발을 하겠지만 같이 공동 개발하겠지만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을 대표하는 소재 기업이 만든 최신 기술입니다. 이게 히트텍. 실제로 토레가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처음에 유니클로에게. 일반적인 저가형 스파 브랜드에서 기능성이란 걸 들고 올지는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던 거야. 거기다가 유니클로가 이 히트텍을 잘 공략을 한 게 어차피 그거 내일잖아요. 입으면 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유니클로 저거 입으면 들키면 쪽팔린데 라는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 여러분들 아까 볼 때 속옷 네일하고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건 사람들한테 안 보이잖아. 밖에 나갈 때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거기서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본의 겨울이 추우면 추울수록 이 히트텍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자, 히트텍은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에어리즘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에어리즘. 유니클로에 입은 듯 만 듯한 속옷 느낌. 에어리즘.
이 에어리즘도 상당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유니클로를 대표하는. 에어리즘 자체 또한 유니클로가 단독으로 개발한 게 아닙니다. 에어리즘은 토레, 아까 말씀드린 도레이 플러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아사히 카세이입니다. 오. 들어봤는데? 아사히 카세이 어디서 들어? 아사히 카세이 노벨상으로 보던 일본의 현재와 미래, 그 영상에 보면은 아사히 카세이가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영상 속의 광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유명한 화학 소재 회사인 토레, 거기다 아사히 카세이까지 붙어가지고 유니클로랑 이 에어리즘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더욱 히트한 거예요. 왜? 기능성 섬유를 만드는 회사거든. 전 세계적인. 그러다 보니까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를 떼더라도 성능은 확실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클로는 이미지를 바꾼 거예요. 히트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디자인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뜻하고 시원하고 통풍만 잘 되면 되죠. 안 그래요? 비싼 옷은 겉위에 입으라 이거야. 대신 안에 겨울에 히트텍 입고 여름에 더울 때 에어리즘 입으라 이 말이야. 이게 유니클로의 판매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바탕으로 유니클로가 더욱더 많은 기능성 옷 같은 거를 투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치 바지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바지인데 늘어나는 거잖아. 스판 같은 거. 면인데 늘어나는 면 같은 거 있잖아. 그것 또한 유니클로의 작품이 아니라 섬유 회사의 작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게 나왔을 때 다른 업체들은 이런 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이거는 일반 의류 업체들이 공장에 발주해서 내는 게 아니고 소재 업체가 뒤에 있어야 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거 좋네? 저거는 기능성 우리도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잘못 냈다가 역풍이 들어옵니다. 왜? 효과가 없잖아.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러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하고 투여를 해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후발주자들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그 이름을 바탕으로 점점 투여를 늘어난 거죠. 우리가 원조다. 자, 그런데 유니클로는 전통적으로 겨울에 강했습니다. 이 히트텍 덕분에. 왜? 사람들이 추워야지 따뜻한 히트텍을 살 거 아니야. 여름은 옷을 많이 안 껴입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옷 팔리는 게 한정돼요. 겨울이야 껴입는다 치니까 옷 많이 사잖아. 가을에도 계절 바뀌니까. 근데 여름에는 옷이 많이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UT예요. 유니클로는. 여름인데 티셔츠를 입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팀에 입으면 지겨울 거야. 그래서 모양을 많이 바꿔서 내게 된 게 UT의 시작입니다. 여름에 안 그래도 약한 유니클로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UT 자체가. 이게 유니클로의 판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에는 UT, 겨울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히트텍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량을 늘려왔는데 일본에서 유니클로라는 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년 안정적으로 팔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많은 평론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처음에 유니클로 히트 칠 때 저딴 옷을 왜 입습니까? 저거 패션에 패도 없는 옷인데 저거 왜 입냐고 유니클로를 막 까던 사람들이 유니클로가 점점 커지더니 입을 싹 바꾸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압니까? 유니클로는 팔릴 수밖에 없어요. 유니클로는 쉽게 말해서 요즘 트렌드로 얘기하면은 패션계의 일용품이라고 할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세제라든지 티슈, 화장지 사잖아. 유니클로가 그런 느낌이지. 패션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일용품 같은 느낌이라고 이런 식으로 저거는 어차피 사람들에게 매번 계절이 바뀌면 그냥 사는 거다. 그런 인식이 바뀐 거야. 근데 이것도 유니클로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유니클로가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이 약 10%가 넘습니다. 의류업계 중에서. 이게 유니클로가 매출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매년. 왜냐면은 유니클로는 옷이 안 바뀝니다. 잘. 무슨 말이냐. 작년에 있던 옷을 그냥 갖다 팔아요. 유니클로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옷 자체가 이게 바뀌었나 안 바뀌었냐를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유니클로는. 왜? 디자인을 보고 사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니클로의 올라가는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일용품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화장지 살 때 우리가 티슈 살 때 이 티슈 디자인이 바뀌었나 안 보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디자인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별로 안 봐요. 그냥 작년에 있던 옷이 거기 있어도 그냥 사요. 유니클로는. 일본 사람들이. 매년 그 있더라도 이거 올해 이거 있던 거 다 해졌네. 바꿔야지. 이거 사야지. 이게 유니클로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냥 심플한 거 하지만 점점 디자인도 신경 썼어. 유니클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쁜 거도. 그러니까 그냥 심플한 것만 만들면 된다라는 거랑 약간 생각이 달라졌다고 느끼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가 잘 나갔느냐?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유니클로가 아무리 이런 일용품화 되는 것도 됐다. 패션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바꿨다.
소재 산업 태그를 해가지고 신기술을 넣었다. 이건 아니에요. 유니클로는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맨파워입니다. 사람을 가는 걸로 유명합니다. 유니클로 자체가 이 점포 자체를 두고 운영을 하잖아요. 점포가 각 있고 이 점포마다 할당량이 다 있죠. 점포마다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는 각 점포마다 딱 벽이 붙죠. 저번 달 1위부터 꼴찌 가게가 붙어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들이 점장이에요. 봐요. 점장인데 자기 내부적으로 1위부터 꼴찌 가게가 미리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줘요. 본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까? 이건 유니클로가 예전부터 하던 일이거든요. 그 점포에 대한 이 매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 인원으로 이 가게의 매출을 유지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시프트를 짜서 이 가게를 잘 돌리느냐 또 중요하고, 유니클로는 본사에 쓰이면 암행업사도 많이 오죠. 가게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하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가게에 대해서 거의 늘 같은 퀄리티를 유지를 시켜야 되는 압박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이제 사람들이 옷을 막 볼 때 옷을 막 해집고 하잖아요. 잘 되는 가게는 직원들이 멀리서 쳐다보고 있다가 바로 가가지고 다시 접어가지고 놔둡니다. 이게 유니클로 잘 되는 가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상당히 바쁜 회사가 이 유니클로입니다. 현장 직원들이. 그리고 이 현장 직원들에게 상당히 마인드를 많이 심어주죠. 실제로 유니클로는 이 퇴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대학생 직원들 이제 정사원 있잖아요. 또 들어가가지고 이직률 있잖아. 회사를 그만두는 이직률이 높은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3년 내 이직률 전성기 때는 50% 이상 찍기도 했습니다. 같이 동기한 입사가 몇 년 안 지났는데 반이 사라져요. 왜? 못 버팁니다. 유니클로는 어지간한 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유니클로를 두고 정말 내가 들어가서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는 사람을 망치는 기업이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회사를 때려치우거든요. 이게 이 유니클로의 평가를 얘기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클로는 일본이 정말 학벌주의거든요. 학벌보다는 실력주의입니다. 엄청난 실력주의인데 숫자로 말하는 실력주의. 옷가게면은 매출로 말하는 실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유지를 하게 되면 유니클로는 올라갈 수가 있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그 틀에 유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압박이 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사람은 올라갈 수가 있고, 대신 그 허들, 그 기준에 충족치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정신적 압박이 오는 기업이 유니클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도태가 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충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종교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유니클로의 경영 방식, 유니클로가 하고자 하는 일, 목표에 이념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 희생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만한 기업이 없어요. 다만 그 틀에 약간만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지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남아서 올리다 보니까 유니클로가 급격하게 발전이 됩니다. 도태되는 사람은 그 기업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나가거든. 아직까지 유니클로는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왜? 일본에서도 매출이 올라가요. 대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후죽순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고 그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걸 감안해서 뽑거든. 어차피 저 친구는 낙오자가 될 거야. 못 버틸 거야. 상관없어요. 올라갈 사람만 올라가면 돼요. 왜? 나갈 거거든. 자기 발로 나갈 거거든.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갑니다. 유니클로. 노동자의 관점으로 보면 유니클로 회사는 엄청나게 호불호가 갈리지만 경영 입장에서 보면 유니클로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완벽합니다. 이미 회사는 일용품 안 됐어요. 패션인데 일용품이야. 사람들이 사줘. 계절마다 사준데 이런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이런 것 자체가. 기업이란 거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일이 되잖아. 사람들이 다 주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올리려면 무조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면이 유니클로라는 기업은 사람 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유니클로 제국의 빛과 어둠, 야나이 타다시 비정의 경영. 정이 없단 말이에요. 유니클로 홍보부는 사죄를 요구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책이
흔히 말하는 폭로본입니다. 이 요코타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유명한 논픽션 이거 이제 저널리스트인데 유니클로에 다니다가 유니클로를 때려치운 사람들한테 취재를 가고 유니클로라는 회사를 정말 예전부터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제국의 빛과 어둠이라는 책을 냈어요. 플러스 이 야나이 타다시라는 유니클로 사장의 뒤를 많이 캤습니다. 어떤 집안 전력이 있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캐서 책을 냈어요. 냈는데 이 책이 저자가 유니클로한테 소송당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2011년에 유니클로한테 너는 왜 거짓말을 책으로 만들어냈느냐 이래가지고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돈을 배상을 해라, 토해내라 라는 걸로 소송이 걸렸어요. 작가랑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년간 갔습니다. 1심도 가고 2심도 가고 고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최고 재판소까지 갔습니다. 대법까지 갔어요. 흔히 말하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니클로 전면 패소입니다. 유니클로가 졌습니다. 그 작가는 사실적 사실을 기반으로 취재를 해서 내용을 썼는데 왜 유니클로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게 당시에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돈 20억이 넘는 배상을 걸고 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다른 언론사들이 이 작가, 이 쓴 사람을 변호를 해줬느냐? 안 해줬습니다. 옹호를 안 해줬습니다. 왜? 유니클로한테 잘못 보이면은 너 고소거든. 돈이 엄청나요. 이런 게 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작가가 있잖아. 이 책을 쓴 사람, 요코타라는 사람이 유니클로한테 이겼잖아요. 근데 유니클로가 사과를 안 했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송 진행 중일 때 하나를 더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자, 이 책을 하나 더 썼습니다. 유니클로 잡입 1년, 언더커버 리포터 유니클로. 이 책 있잖아요. 유니클로 제국의 빛과 어둠을 쓴 작가가 유니클로에 잠입을 했어요. 소송 중일 때. 알바생으로. 1년간. 유니클로 점포 3개에 1년간 알바생으로 잠입을 했습니다. 아니, 오상. 이 사람 소송 중인데 작가인데 어떻게 잠입을 해요? 들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작가는 이 책 잠입 1년을 쓰기 위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결혼을 하면은 와이프가 남편 성을 따라가곤 하거든요. 그런데 와이프가 성을 돌아가면 요코타라는 성에서 와이프 성으로 돌아가요. 이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와이프랑 재혼을 하면서 대릴 사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성을 따와요. 어떻게? 성을 바꿔버립니다. 잠입 취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1년 동안 일을 해서 엄청난 메모를 합니다. 유니클로에서 참고로 메모하면 칭찬받아요. 일하면서. 왜? 저 사원 알바, 내가 저렇게 안 봤는데 저렇게 열심히 메모를 하네. 일하면서. 쟤는 저렇게 스스로에게 공부를 하는 거야. 저 아저씨 나이가 들어서 알바 들어왔는데 야, 일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메모를 하네? 그래서 작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칭찬을 받았다. 메모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메모를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메모 떨어뜨리는 순간 뭐야 당신? 뭐 하러 온 거야? 그렇죠. 작가는 그날 있었던 일 하나하나 점장이 어떤 말을 했다. 그거를 다 메모를 해서 코박코박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터뜨려요. 유니클로 잠입 1년.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게 어떤 블로그냐면은 이게 좀 재밌는 블로그인데 유니클로에서 일하면 PTSD가 된다 라는 호주의 뉴스를 유니클로 점장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블로그가 있어요. 유니클로에서 일하면 PTSD가 걸린다. 그러니까 유니클로가 상당히 뭐라 해야 되냐, 비판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 이런 걸 싫어할까? 유니클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왜 싫어할까? 이것 때문에. 유니클로는 결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잘 나가. 엄청난 큰 기업이야. 거기다 유니클로의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조가 유니클로의 시가총액입니다. 72조 원. 맘모스 기업이에요, 시가총액도. 그런데 내부 고발, 그 다음에 저런 작가가 붙어가지고 잠입 취재 내용이 되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하죠. 유니클로가 먹여 살리는 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유니클로는 뒤에 일본 연관 검색어 블랙 기업은 지금까지도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폭로책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하지만 이 유니클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아직까지 유니클로는 일본 학생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늘 뽑힙니다. 블랙 기업 순위에도 뽑히고
나도 유니클로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얘도 늘 뽑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저스트 피트, 누군가에게는 악몽 같은 기업. 이게 유니클로입니다. 오늘 얘기하면서 유니클로가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니클로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기업이고 그 이면에는 유니클로의 이런 판매 전략, 일본 믿을 수 있는 유명한 소재 기업가의 태그, 질적 향상이 있었어. 하지만 이라는 사람이 100% 행복하냐는 아니고 끊임없이 아직까지도 잡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유니클로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간의 방송 일본 기업 유니클로 어떤 기업인가 이런 식으로 커왔는 기업이에요. 판단은 오늘 내용을 본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건 숙제 방송이 아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아하이 감사합니다. 구독하시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박하네를 구독하시면 우리도 행복해지고 시청자 선생님들도 행복해지니까 서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했어요. 그러면 좋아요 누르시면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